62세 박민선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만에 재혼을 결심했다. 상대는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65세 정수철이었다. 30년 만에 재회한 그는 사업가 출신답게 말도 세련되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커피숍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 그는 민선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남은 인생 혼자 사는 건 너무 외롭지 않냐고. 서로 의지하며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민선은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이혼한 전력이 있는 수철의 과거가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철은 자신 있게 말했다. 이혼은 성격 차이였을 뿐이고 전처와는 재산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자식들도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본인은 빚 한 푼 없이 정리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민선이 가장 걸렸던 부분을 수철은 정확히 짚어 말했다. 이 나이에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려고 만나는 건데 서로를 속일 이유가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 말은 민선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 사실 맞는 말이었다. 20대도 아니고 60대 중반에 무슨 사기를 치겠는가. 게다가 수철은 민선의 자식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작은 선물까지 챙겨왔다. 민선의 딸은 어머니가 외로워하시는 것보다는 재혼이 낫다고 찬성했다. 아들은 좀 더 신중하자고 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행복이 우선이라며 축복해 주었다. 재혼 준비는 순조로웠다. 수철은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민선도 남편이 남긴 집이 있었다. 두 사람은 수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민선의 집은 일단 비워두기로 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치렀다. 수철은 그날 민선에게 약속했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자고. 각자의 돈은 각자가 관리하되 생활비는 반반씩 내자고 제안했다. 민선은 그 말이 오히려 좋았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라고 생각했다. 신혼의 시작은 평화로웠다. 수철은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었고 민선은 저녁 식사를 챙겼다. 두 사람은 가끔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민선은 이런 생각을 했다. 역시 재혼을 잘했구나.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수철 역시 다정했다. 민선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고 기념일에는 작은 선물을 챙겨주었다. 민선은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재혼 3개월째 미세한 균열이 시작됐다. 수철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다. 생활비 계좌에 돈을 좀 더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이유를 물으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선은 이상하다고 느꼈다. 두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이 부족할까? 하지만 수철은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민선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부부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철의 요청이 점점 잦아졌다.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더 달라고 했다. 처음엔 10만 원, 그 다음엔 20만 원, 나중엔 50만 원까지 올라갔다. 민선이 왜 자꾸 돈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수철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병원비가 좀 나왔다거나 친구 경조사가 겹쳤다거나 차 수리비가 들어갔다는 시기였다. 민선은 그때마다 돈을 줬다. 부부니까. 이해해야 하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하지만 민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 수철이 말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 하지만 민선은 그 직감을 무시했다. 이 나이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했던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말이 거짓이라면 민선의 재혼 자체가 거대한 실수가 되는 것이니까. 재혼 6개월이 지나면서 정수철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자, 겨울에는 온천 여행을 가자, 손자 손녀들 보러 같이 가자. 그런 말들로 민선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이제 수철의 입에서 나오는 건 과거 이야기뿐이었다. 예전에 사업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전처와 헤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고 자식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됐다. 민선은 처음엔 남편의 과거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 누구나 힘든 시절이 있고 그걸 털어놓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철의 과거 이야기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그건 변명의 포석이었다. 예전에 사업이 어려워서 정리 못한 게 좀 있다. 이혼 과정에서 빚을 떠안 게 됐다. 자식들이 독립할 때 도움을 많이 줘서 여유가 없다. 그런 말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민선이 구체적으로 물으면 수철은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대충 얼마나 되냐고 물으면 많지 않다고 했다. 언제까지 갚아야 하냐고 물으면 곧 정리된다고 했다. 누구에게 빚을 졌냐고 물으면 은행이랑 지인 몇 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민선은 답답했다. 부부인데 왜 숨기냐고 물으면 수철은 오히려 화를 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한 건데 왜 자꾸 캐묻냐고 대래 따졌다. 그러면서 수철은 교묘하게 민선에게 죄책감을 심었다. 자기는 민선 때문에 재혼한 거라고. 혼자 살기 외로워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건데 이제 와서 돈 문제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했다. 민선은 할 말을 잃었다. 어느새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남편의 과거를 캐묻는 나쁜 아내로 전락해 있었다. 수철은 그렇게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민선은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딸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이고 아들에게 말하면 당장 이혼하라고 할 게 뻔했다. 무엇보다 민선 스스로가 인정하기 싫었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이 나이에 또 실패했다는 걸. 그래서 민선은 침묵했다. 수철의 변명을 듣고 돈을 주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어느 날 저녁 수철이 또 돈을 달라고 했다. 이번엔 100만 원이었다. 민선이 이유를 묻자 수철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카드값이 좀 밀렸다고. 이번 달만 좀 도와달라고. 다음 달엔 연금 나오면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선은 알고 있었다. 지난달에도 같은 말을 했다는 걸. 지지난달에도 같은 약속을 했다는 걸. 수철은 갚지 않았다. 아니, 갚을 생각 자체가 없었다. 민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수철을 보면서 낯선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갑고 서늘한 감정. 배신감이었다. 민선은 깨달았다. 수철에게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문제의 연장이었다는 것을. 민선은 동반자가 아니라 수철의 과거를 메꿔줄 도구였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철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커피를 내려주었다. 민선에게 웃으며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 갈까 물었다. 민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통장 거래 내역 좀 보여달라고. 수철의 얼굴이 굳었다. 왜 그러냐고 부부인데 서로 믿어야 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민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수철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민선은 남편 정수철의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거래 내역은 완전히 엉망이었다. 입금보다 출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가 거의 찼으며 신용카드는 3개나 돌려막기 중이었다. 민선이 지난 6개월간 생활비 명목으로 넣어준 돈은 단 한 푼도 생활비로 쓰이지 않았다. 전부 빚을 메우는 데 사용됐다. 연체 이자, 카드 최소 결제 금액, 개인 채무 변제. 민선의 돈은 수철의 구멍난 주머니로 들어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더 충격적인 건 빚의 규모였다. 수철이 말한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은행 대출만 5천만 원이 넘었고 카드 빚은 2천만 원을 훌쩍 넘었다. 거기에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거의 억 단위에 가까웠다. 민선은 손이 떨렸다. 이게 대체 뭐냐고 소리쳤다. 수철은 눈을 내리깔고 변명하기 시작했다. 사업 정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거라고. 이혼 과정에서 전처에게 재산을 다 빼앗겨서 이렇게 됐다고. 자식들 결혼 자금 대느라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고 늘어놓았다. 하지만 민선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사업이나 자식과는 무관한 지출이 수두룩했다. 골프장 이용료, 고급 음식점 결제, 술집 계산. 수철은 민선에게는 검소하게 살자고 하면서 혼자서는 호화롭게 돈을 쓰고 있었다. 민선은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이었구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자금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민선은 냉정하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럴 생각이었냐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획했던 거냐고. 수철은 발뺌했다. 절대 아니라고 진심으로 민선을 좋아해서 재혼한 거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힘이 없었다. 수철의 눈은 민선을 피했고 목소리는 떨렸다. 민선은 확신했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민선의 집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수철은 은근슬쩍 민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했었다. 어차피 비워둔 집인데 조금만 활용하면 여유 자금이 생긴다고 꼬드겼다. 다행히 민선이 거절했지만 만약 동의했다면 민선의 집까지 날아갔을 것이다. 수철은 민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민선의 자산을 사랑한 것이었다. 민선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다. 수철이 다정하게 손을 잡아줄 때마다, 커피를 내려줄 때마다, 선물을 건넬 때마다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다. 민선의 경계심을 풀고 지갑을 열게 만들기 위한 연기였다. 민선은 그 연기에 완벽하게 속았다. 이 나이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묘하게 거짓말할 수 있었다. 세월이 준 신뢰를 무기로 삼아 상대를 속이는 것, 그게 수철의 방식이었다. 민선은 통장을 덮고 수철을 똑바로 쳐다봤다. 수철은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해해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곧 다 정리된다고 빌었다. 하지만 민선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민선은 그 순간 결심했다. 이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다. 수철이 더 이상 민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관계를 끊어낼 것이다. 박민선이 정수철의 빚을 알게 된 직후 수철은 단 한 번 사과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숨기려던 건 아니었다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선은 그 사과를 받아들일까 고민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고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고민은 3일을 넘기지 못했다. 왜냐하면 수철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과 이후 수철은 마치 용서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민선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다. 오히려 민선에게 빨리 정리하자고 재촉했다. 부부면 이런 일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선이 할 말을 잃고 있을 때 수철은 한술 더 떴다. 내가 빚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신도 나한테 기대고 사는 거 아니냐고 대래 따졌다. 민선은 기가 막혔다. 자신은 수철에게 단 한 푼도 기대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돈으로 수철의 빚을 메워주고 있었다. 그런데 도리어 기댄다니. 수철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다정함은 온데간데없고 무책임하고 뻔뻔한 모습만 남았다. 민선이 화를 내면 수철은 짜증을 냈다. 얼굴을 찌푸리며 대체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하냐고 이미 사과했는데 뭘 더 어쩌라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민선은 충격을 받았다. 사과 한 번으로 모든 게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거의 억 단위의 빚을 숨기고 결혼한 게 사과 한 번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더 황당한 건 수철이 민선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이제 알았으니 같이 해결하자고 했다. 부부가 됐으면 남편의 빚도 당연히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말했다. 민선은 어이가 없었다. 결혼 전에는 빚이 없다고 거짓말하더니 이제는 부부니까 같이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수철은 심지어 구체적인 계획까지 들이밀었다. 민선의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둘이 월세로 이사 가자고 제안했다. 민선은 말문이 막혔다. 이 사람은 정말로 뻔뻔했다. 수철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민선이 거부하면 화를 냈다. 자기는 민선을 위해 재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빠지려고 하냐고 비난했다. 민선이 언제 재혼해달라고 부탁했냐고 반박하면 수철은 말을 바꿨다. 어차피 당신도 외로웠잖아.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배신자 취급하냐고 했다. 논리는 엉망이었지만 수철은 개의치 않았다. 그저 민선을 압박하고 죄책감을 씹는 데만 집중했다. 민선은 그제야 깨달았다. 수철에게 민선은 동반자가 아니었다. 그저 대체 수단이었다. 수철은 인생의 구멍을 메워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민선에게 떠넘긴 것이었다. 사랑도 존중도 배려도 없었다. 오직 이용만 있었다. 민선은 소름이 돋았다. 수철의 눈을 보면 그곳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만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수철이 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엔 200만 원이었다. 민선이 거부하자 수철은 폭발했다. 소리를 지르며 부부가 이래도 되냐고 이기적이라고 욕했다. 민선은 조용히 수철을 바라봤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부부가 아니라고. 수철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냐고. 결혼했는데 무슨 부부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민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부터 민선은 수철과 같은 방을 쓰지 않았다. 그게 민선이 선택한 첫 번째 선이었다. 박민선이 정수철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무렵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수철의 장남 정우진과 차남 정우혁이었다. 민선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재혼 당시에도 수철의 자식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수철은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재혼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식들이 직접 찾아온 것이다. 민선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우진과 우혁은 정중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는 분명한 목적이 숨어 있었다. 우진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빚 문제를 알게 됐다고 가족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선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아들들이 책임지겠다는 건가? 우진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저희도 도울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셔야죠.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자식들은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선이 떠안으라는 것이었다. 우혁이 거들었다. 어차피 부부가 됐으면 한 가족 아니냐고 아버지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민선은 기가 막혔다. 재혼 전에는 반대하더니 이제는 가족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민선은 냉정하게 따졌다. 당신들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에 빚이 있다는 걸 알았느냐고. 우진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민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냐고 소리쳤다. 우혁은 변명했다. 아버지께서 정리하신다고 하셔서 믿었다고 저희도 몰랐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민선은 알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선이 아버지의 빚을 떠안아 주길 바라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우진은 본론을 꺼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빚 중에서 개인 채무가 가장 문제라고 그 부분만이라도 어머니가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는 자식들이 감당하겠다고 제안했다. 민선은 개인 채무가 얼마냐고 물었다. 우진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3천만 원 정도라고. 민선은 헛웃음이 나왔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 우진은 당황하며 말을 이었다. 물론 큰 돈인 건 알지만 어머니께서 가진 자산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 아니냐고 했다. 민선은 그 순간 깨달았다. 수철은 이미 자식들에게 민선의 재산 상황을 다 알려줬다는 것을. 민선이 가진 집, 예금, 보험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식들이 찾아온 것이다. 민선은 소름이 돋았다. 이 가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선을 표적으로 삼았다.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사기극이었다. 수철은 미끼였고 자식들은 공범이었다. 우혁이 재촉했다.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채권자들이 압박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민선은 냉정하게 물었다. 만약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건가? 우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지실 거라고 최악의 경우 파산까지 갈 수 있다고 협박했다. 민선은 차갑게 웃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다. 우진과 우혁은 당황했다. 부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비난했다. 민선은 일어서서 두 사람에게 나가라고 했다. 우진은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버텼다. 민선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우혁이 흥분했다. 어른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소리쳤다. 민선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당신들 가족이 아니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가족이 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우진과 우혁은 결국 물러갔다. 하지만 나가면서 던진 말은 도끼가 가득했다. 우진은 돌아서며 말했다. 후회하실 거라고 이렇게 나오시면 법적으로라도 책임을 물을 거라고 협박했다. 우혁은 더 노골적이었다. 어차피 재산 다 까발려질 텐데. 지금 협조하는 게 나을 거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알릴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선은 문을 닫으며 비웃었다. 해보라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대꾸했다. 하지만 혼자 남은 민선은 무너졌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자식들의 뻔뻔함이 충격적이었다. 아버지의 빚을 당연하다는 듯이 떠넘기고 거부하면 협박하는 모습. 그들에게 민선은 사람이 아니라 ATM 기계였다.
돈을 뽑아낼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다. 민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절대로 이 가족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 민서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민서는 정수철의 자식들이 찾아온 그날 밤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수철이 돈을 요구한 날짜, 금액, 이유, 그때 한 말. 통장 거래 내역, 빚의 규모, 채권자 명단. 자식들이 방문한 날짜, 요구사항, 협박 내용.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정리했다. 민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사실만 기록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질 수밖에 없었다. 수철과 그의 자식들은 이미 민선을 궁지에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다. 민선도 똑같이 준비해야 했다. 아니,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다. 민선은 밤새 자료를 정리했다. 통장 사본, 카드 명세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까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다음 날 아침 수철은 민선이 달라진 걸 눈치챘다. 민선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인사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수철이 뭐 하냐고 물었지만 민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일을 할 뿐이었다. 수철은 불안해했다. 자식들이 다녀간 이후로 민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하지만 수철은 여전히 민선을 얕잡아봤다.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결국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착각했다. 민선은 그날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을 방문해서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수철과의 공동 명의는 일체 없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보험 수익자도 자식들로 다시 변경했다.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수철이 몰래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는지 점검했다.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다. 민선은 안도했다. 다음으로 민선은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다. 변호사는 민선의 상황을 듣고 명확하게 정리해줬다. 재혼 전에 발생한 배우자의 빚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재혼 후에 생긴 빚도 민선이 보증을 서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민선은 그제야 숨통이 트였다. 자신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었다. 수철과 그의 자식들이 아무리 압박해도 민선은 한 푼도 줄 의무가 없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도 안내해줬다. 배우자의 사기적 결혼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재산도 숨긴 채 결혼했다면 혼인 무효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선은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거라고 확신했다. 민선은 즉시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수철과 한 지붕 아래 있고 싶지 않았다. 민선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당장 나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나가기로 했다. 딸에게 연락해서 잠시 신세를 지겠다고 말했다. 딸은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민선은 간단하게 설명했다. 재혼 상대가 사기꾼이었다고 이혼할 거라고 밝혔다. 딸은 당장 오라며 민선을 받아줬다. 민선은 짐을 정리하며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다.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수철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민선은 이미 짐을 다 쌌다. 수철은 당황했다. 뭐 하는 거냐고, 어디 가냐고 다그쳤다. 민선은 차갑게 대답했다. 나간다고, 이혼 소송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수철은 발끈했다.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부부가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냐고 소리쳤다. 민선은 웃었다. 부부라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다고 쏘아붙였다. 수철은 민선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민선은 단호했다.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만약 손이라도 대면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철은 물러섰다. 민선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민선은 확신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그리고 민선은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 박민선이 집을 나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끊는 게 아니었다. 그보다 먼저 관계를 끊었다. 수철에게 더 이상 민선의 일상을 알려주지 않았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일체 공유하지 않았다. 수철이 문자를 보내도 일십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다. 수철은 처음엔 화를 냈다. 왜 연락을 안 받냐고 부부인데 이럴 수 있냐고 따졌다. 하지만 민서는 꿈쩍하지 않았다. 민서는 수철과의 모든 접점을 차단했다. SNS에서 차단했고 공동으로 아는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끊었다. 가족 모임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수철의 친척 경조사가 있어도 가지 않았다. 수철은 당황했다. 주변 사람들이 민선이 왜 안 오냐고 물으면 수철은 아프다거나 바쁘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치챘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수철은 체면이 구겨졌다. 민선의 자식들도 수철과의 연락을 끊었다. 딸은 어머니 편이 확고했다. 수철이 연락해도 무시했고 찾아와도 문전박대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중재하려고 했지만 수철의 사기 행각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등을 돌렸다. 수철은 고립됐다. 민선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민선 주변의 모든 관계도 동시에 끊어진 것이다. 수철은 그제야 민선이 얼마나 중요한 연결고리였는지 깨달았다. 수철은 민선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사과하겠다고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민선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못 박았다. 개인적인 접촉은 일체 거부했다. 수철은 발악했다. 민선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딸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민선은 절대 만나주지 않았다. 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수철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민선은 철저했다. 수철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웠다. 함께 찍은 사진을 삭제했고 선물로 받은 물건들도 전부 버렸다. 수철의 연락처도 차단했다. 심지어 수철이 자주 가던 장소도 피했다. 수철과 마주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민선은 수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수철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민선이 없으니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선이 챙겨주던 집안일, 식사, 생활비 관리. 모든 게 엉망이 됐다. 수철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빨래는 쌓였고 설거지는 방치됐고 냉장고는 텅 비었다. 수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민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다. 민선이 떠나자 수철의 돈줄이 완전히 끊겼다. 카드 돌려막기는 한계에 도달했고 연체는 계속 쌓였다. 수철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신용이 바닥이었다. 은행은 문전박대했고 지인들도 더 이상 빌려주지 않았다. 수철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수철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렸다. 하지만 우진과 우혁도 냉정했다. 본인들도 여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오히려 아버지가 민선을 잘못 건드려서 일이 꼬였다고 비난했다. 수철은 배신감을 느꼈다. 자식들도 결국 민선의 돈만 노렸던 것이다. 아버지를 걱정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부담을 덜려고 민선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수철은 완전히 혼자가 됐다. 가족도 친구도 돈도 없었다. 민선이 떠나자 수철의 세계는 동시에 무너졌다. 하지만 수철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민선이 왜 떠났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수철은 그저 민선을 원망할 뿐이었다. 그렇게 수철은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고 정수철은 결국 박민선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애원조였다. 정말 막막하다고 이번 달 카드값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딱 이번 달만 단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었다.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민선은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수철은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민선은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다. 돈을 주겠다는 말도 거절한다는 말도 아니었다. 민선은 이렇게 썼다. 그건 당신 자식들이 책임질 일이에요. 당신 빚은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신 자식들이 해결해야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짧고 명확한 메시지였다. 수철은 당황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수철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자식들은 여유가 없다고 본인들 생활도 빠듯하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부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다. 민선은 냉정하게 답했다.
우리는 이미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 자식들한테 연락하세요. 수철은 절망했다. 민서는 더 이상 물러설 구석이 없었다. 수철은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우진과 우혁은 처음엔 핑계를 댔다. 돈이 없다고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수철은 다그쳤다. 아버지가 신용불량자 되는 걸 두고 볼 거냐고 그럼 너희들도 피해본다고 협박했다. 우진과 우혁은 마지못해 각자 100만 원씩 냈다.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수철은 다시 민선에게 연락했다. 300만 원만 더 필요하다고 애원했다. 민선은 이번에도 같은 답을 보냈다. 자식들에게 요청하라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수철은 화가 났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러냐고 비난했다. 민선은 비웃었다. 잘해줬다는 게 뭐냐고 거짓말하고 돈 뜯어낸 게 잘해준 거냐고 되물었다. 수철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수철은 자식들에게 다시 손을 벌렸다. 이번엔 우진과 우혁도 짜증을 냈다.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거냐고 끝이 없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수철은 어물쩍 넘어갔다. 이번만 해결하면 된다고 거짓말했다. 우진과 우혁은 결국 각자 100만 원씩 더 보탰다. 하지만 여전히 100만 원이 부족했다. 수철은 친척들에게도 연락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수철의 빚 문제는 이미 소문이 났고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수철은 결국 카드값을 연체했다. 신용 등급이 떨어졌고 이자가 폭증했다. 수철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다시 민선에게 연락했다. 이번엔 협박조로 바뀌었다. 이러다가 파산하면 당신도 피해본다고 부부는 연대 책임이라고 우겼다. 민선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법은 없다고 수철이 허세 부리는 거라고 확인해줬다. 민선은 수철에게 마지막 답장을 보냈다. 협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수철은 완전히 무너졌다. 민선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수철이 빠지자 그를 받쳐주던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다. 수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민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박민선이 완전히 손을 떼자 정수철의 삶은 급속도로 붕괴했다. 먼저 경제적인 파탄이 왔다. 카드 연체가 계속 쌓이면서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다. 수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수철의 집까지 찾아왔다. 수철은 문을 잠그고 숨었다. 하지만 현관문에는 독촉장이 쌓여갔다. 수철은 자식들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우진과 우혁은 이미 선을 그었다. 이미 몇 백만 원을 도와줬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었다. 우진은 명확하게 말했다. 더 이상은 못 돕는다고 본인들 가정도 지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우혁은 더 직설적이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왜 자식들한테 떠넘기냐고 따졌다. 수철은 분노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우진과 우혁은 냉정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이용하려 했다고 민선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자식들까지 동원한 게 아버지 아니냐고 대받아쳤다. 수철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수철은 자식들마저 잃었다. 통화는 끊겼고 그 이후로 우진과 우혁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수철은 완전히 고립됐다. 친척들도 수철을 외면했다. 수철의 빚 문제가 소문나면서 친척들은 거리를 뒀다. 명절에도 수철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모임에도 초대하지 않았다. 수철이 먼저 연락해도 바쁘다며 피했다. 누구도 수철의 빚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수철은 가족 내에서도 왕따가 됐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수철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모두 발을 뺐다. 함께 골프 치던 친구들은 갑자기 바빠졌고 술자리를 같이 하던 동창들은 연락이 뜸해졌다. 수철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잘해줬는데 왜 모두 등을 돌리는지. 하지만 진실은 간단했다. 수철은 친구들에게도 잘해준 게 아니라 이용당할 가치가 있었을 뿐이었다.
돈이 끊기자 관계도 끊어진 것이다. 수철의 건강도 악화됐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혈압이 올라갔고 당뇨 수치도 위험해졌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미뤘다.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수철의 얼굴은 초췌해졌고 몸무게는 급격히 빠졌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수철은 자신이 늙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외로움이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감이 엄습했다. TV를 틀어도 음악을 들어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수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민선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민선이 있을 때는 집이 살아 있었다. 식사 소리, 빨래 돌아가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집을 채웠다. 하지만 이제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수철은 무덤 속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수철은 민선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이번엔 사과가 아니라 애원이었다. 돌아와 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빌었다. 빚은 본인이 다 해결하겠다고, 민선한테는 절대 피해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선은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 수철의 문자는 일십됐고 전화는 차단됐다. 수철은 절망했다. 민선은 정말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밤 수철은 술에 취해 민선의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민선의 딸은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수철이 계속 매달리자 딸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수철의 번호를 차단했다. 수철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철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순수한 절망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탐욕을, 거짓말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선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도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떠났다. 수철은 완전히 혼자가 됐다. 자신이 만든 빚더미 위에서, 텅 빈 집에서,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수철은 그렇게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러면서도 수철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민선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모든 것을 잃었는지. 수철은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민선이 너무 냉정했다고, 자식들이 배은망덕하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수철은 가해자였고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쟁이였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정수철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혼자 법정에 섰다. 반면 박민선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고 완벽한 증거 자료를 준비했다. 수철의 거짓말, 빚 은폐, 사기적 결혼. 모든 것이 명확하게 입증됐다. 판사는 민선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은 수철의 귀책 사유로 인정됐고 민선은 단 한 푼의 재산도 나눠줄 필요가 없었다. 수철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민선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냐고, 그동안의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었냐고 물었다. 민선은 차갑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의미 같은 건 없었다고. 당신이 만든 거짓말 속에서 내가 혼자 착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수철은 할 말을 잃었다. 민선은 돌아서서 법정을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이혼 후 민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먼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수철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 집은 그대로였다. 민선의 물건들, 민선의 공간, 민선의 시간. 모든 것이 온전히 민선의 것이었다. 민선은 집을 청소하고 새 커튼을 달고 꽃을 샀다. 집이 다시 살아났다. 민선도 함께 살아났다. 민선은 자신의 돈을 되찾았다. 수철에게 빼앗긴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빠져나갈 일도 없었다. 민선은 통장을 확인하며 안도했다. 이 돈은 이제 오롯이 민선의 것이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었다. 민선은 그 돈으로 여행을 계획했다. 혼자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수철과 함께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민선은 자신의 시간도 되찾았다. 더 이상 수철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고 책을 읽었다.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했다. 민선은 웃음을 되찾았다. 진짜 웃음이었다.
수철과 함께 있을 때의 억지 미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민선은 행복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선이 자신의 선택권을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이제 민선의 삶은 민선이 결정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 쓰는 돈. 모든 것이 민선의 선택이었다. 수철이라는 변수는 완전히 사라졌다. 민선은 자유로워졌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맛봤다. 반면 수철의 삶은 계속 추락했다. 빚은 해결되지 않았고 건강은 더 나빠졌고 외로움은 깊어졌다. 수철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살던 아파트도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수철은 최소한의 집만 챙겨서 초라한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들지 않는 방이었다. 수철은 그 방에서 혼자 늙어갔다. 수철은 가끔 민선을 떠올렸다. 민선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수철은 궁금했다. 하지만 알 수 없었다. 민선은 수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SNS에서도 지인들을 통해서도 어떤 경로로도 민선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민선은 수철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어느 날 수철은 우연히 민선을 목격했다. 길을 걷다가 카페 창문 너머로 민선이 보였다.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밝은 얼굴이었다. 수철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았다. 수철은 얼어붙었다. 민선은 행복해 보였다. 수철 없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 수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민선에게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수철은 카페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창문 밖에서 민선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선은 수철을 보지 못했다. 아니, 봤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수철은 더 이상 민선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다. 수철은 발길을 돌렸다. 텅 빈 원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깨달았다. 자신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것이라는 걸. 민선은 수철을 버린 게 아니었다. 그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수철이라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민선의 인생에 맞지 않았다. 거짓말과 빚과 이용으로 점철된 관계는 선택될 자격이 없었다. 민선은 그걸 깨달았고 과감하게 선택을 바꿨다. 수철 대신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 그게 전부였다. 수철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다. 민선은 행복했고 수철은 불행했다. 민선은 자유로웠고 수철은 구속됐다. 민선은 웃었고 수철은 울었다. 이것이 수철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사랑을 이용했고 신뢰를 배신했고 관계를 짓밟았던 대가.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수철은 원룸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심의 불빛이 별을 가렸다. 수철의 인생도 그랬다. 탐욕이라는 불빛이 진짜 소중한 것들을 가렸다. 그리고 이제 수철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별도 빛도 희망도 없는 어둠 속에서. 수철은 그렇게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서 늙어갔다. 끝까지 깨닫지 못한 채로.